일대 동학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뭐 동학하다가 잡히면 바로바로 희생되니까요. 근데 이 38년 동안을 어떻게 견디면서 그 일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3일 밤낮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3일 밤낮 했다가는 아마 경찰서에서 달려올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저녁만 합니다. 그 38년을 이제 사시는 동안의 핵심적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모든 계층과 대상에게 아주 실감나는 메시지로 온몸으로 생활로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삶이에요.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1880년대에 청주를 지나시다가 수배자의 삶입니다. 청주를 지나시다가 어느 이제 도인 집에, 신자 집에 하룻밤을 묵으시게 됐어요. 저 건너방에서 밤늦게까지 찰까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모시고 있는 제자 서택순이라는 분한테 묻습니다. 저 건너방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아니요, 제 며느리가 배를 짜는 소리입니다. 배 짜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해월 선생님이, 야, 어떻게 저 소리가 너 귀에는 배 짜는 소리로 들리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소리가 배 짜는 소리냐? 하늘님이 배를 짜는 소리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가부장적 사회 질서 속에서 엄청난 이중 삼중의 모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여성들을 뭐예요? 하늘님으로 들어올리는, 하나의 독립된 완성된 인격적 주체로 들어올리는 그 메시지잖아요. 배 짜는 며느리가 하늘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직접 그 며느리가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분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 가부장적 질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늘님이라는 그 말씀을 만약에 그 며느리가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아마 그 문화적 충격이 있었겠죠. 바로 우리 한국의 어떤 뭐랄까 한국적 페미니즘의 그 원형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바로 옆에 대구 옆에 김천이 있습니다. 김천 복호동이라는 데 가면은 해월 선생님이 숨어 계실 때 거기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너희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도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통을 하려면 수련해야 되잖아요. 그 여성 수도규칙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복호동에서. 그게 내수도문이라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천도교에서 세운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원본은 지금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를 때리지 마라. 저는 이 대목만 나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거실 윗목에는 아버님이 대밭에서 꺾어와가지고 만든 회초리가 한 3개쯤 놓여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자식들은 때려서 키워야 제대로 된다, 그런 시대 아니셨어요? 근데 아마 해월 선생님 때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굉장히 하여튼 많이 때렸다고 봐집니다. 그런 시절에 이 해월 선생님이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고, 하늘님은 생명이 기가 상하고 꺾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선언한 내용이 사실은 서양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손병희 선생님과 사이가 되셨던 방정환 선생님과 또 자기 자식한테도 죽을 때까지 존대어를 쓰셨다고 하는 소춘 김기전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근대 어린이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어린이도 하느님으로 모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충청도 서산에 가면은 가보년에 그쪽이 굉장히 치열한 혁명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1920년대까지 살아계셨던 가보년 동학접주 한 분이 후배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게 있어요. 신인간이라는 천도교에서 나왔던 잡지에 동학난 실화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후배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선배님은 가보년 그 당시에 동학에 뛰어들어서 농민군이 돼가지고 혁명을 하실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학에 뛰어들면 양만 쌍놈이 없었다. 서로 맞절하고. 그래서 내가 그 시절에 이 서산에서는 동학에 하루 늦게 들어가면 하루 늦게까지 쌍놈으로 사는 것이고 동학에 하루 먼저 들어가면 하루 먼저 양반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120년 전에 동학은 완전한 평등 공동체였다는 거죠. 신분, 계급 이런 것에 관계없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동학에다 목숨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학에 뛰어들면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협동조합하고도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동학에 뛰어들면 굶는 사람이 없었다. 왜?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지고 없던 사람들 다 먹여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학에서는 유무상자라고 합니다. 유는 있을 자요, 무는 없을 무자요, 상은 서로 상자요, 자는 바탕자, 도움을 줄 자, 자본 줄 때 그 자자, 유무상자. 그럼 보통 우리는 유는 부자고 무는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30년 동안 공부를 해봤더니 뭐냐면 저같이 먹물들은 몸노도 못해요. 일 못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줍니까? 못 배웠어도 그 못 배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몸노동을 잘하잖아요. 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엄청난 게요. 머리만 지식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대대로 전수받는 그 지식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끼 꼬는 거, 지붕 이엉이는 거, 장인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상자라는 게 뭔가를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봤더니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로 뭔가 지식을 가르쳐 줄 때는 배운 자가 가르치지만 몸으로 뭔가를 가르쳐 줄 때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도 스승이고 선생이었더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장인들 앞에 가셔가지고 목공의 최고의 달인 앞에 가서 교수님들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상자라는 게 뭐냐면 쌍방통행이요. 쌍방통행. 아하. 바로 그런 평등 공동체에다가 유무상자라고 하는 뭐랄까 경제적 생활에 대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탄압과 엄혹한 시절에도 동학이 견딜 수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일종의 동학은 그 자체가 해방구였더란 말이에요. 제 꿈은 뭐냐? 대한민국에 한 10,000개 해방구가 만들면 끝날 것 같아요. 이 대구 바보주막도 하나의 해방구 아닙니까? 이 안에서 신분과 계급과 재산과 남녀 뭐 이런 것이 없이 완벽한 서로가 서로를 하늘 힘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미 120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가보년 1894년에 혁명의 에너지로 분출됐었던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봉준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해월 선생님이 만류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월 선생님 논문을 쓸 때 지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오기 전에 형제간에 뭐가 의견 차이가 있어갖고 형님하고 동생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형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싸우고 있을까? 이게 제가 해월 선생님하고 전봉준의 관계를 생각하는
아주 소박한 의문이었어요. 저는 아닐 거다. 우선 답을 먼저 내렸어요. 아닐 거다. 왜? 인지상정이니까 그건. 강도란 놈이 더 나쁘지. 어떻게 형제 간의 갈등이 더 큰 거냐. 그러니까 강도 들어왔으면 잠시 싸움을 멈추고 강도를 쫓아내고 싸우더라도 그 다음에 싸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월과 전봉준 그 두 분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밝히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 백범일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해월 선생님한테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병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전라도 도인들이 타살당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있는데 앉아서 당할 수가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걸 가보전 9월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따져봤죠. 해월 김구 선생님이 해월 선생님 만나러 황해도에서 출발한 게 1893년 가을이에요. 늦가을. 11월 정도 되겠죠. 늦가을이면. 옥천보은으로 오십니다. 황해도 안악 은율에서 옥천보은까지 아무리 늦은 걸음으로도 석 달이 안 걸려요. 그러면 11월에 출발했으면 석 달 잡으면 언제죠? 그 다음에 94년 1, 2월쯤 됐겠죠?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걸 9월로 해석해요. 학자들이 아닙니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백범사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포기를 했죠 저도. 그런데 드디어 귀신이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무렵에 희한하게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군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저기 이제 그 내용을 밝힌 책이 빨간 책이에요. 끝나고 다 사가세요. 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알기 쉽게 정리하는 책인데 1995년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군 유골이 발견이 돼요. 동학혁명이 실패한 지 100년 만에. 이게 저같이 미친놈한테는 피리팍 오지 않겠습니까? 왜 10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쪽 섬에 동학군 지도자가 해골이 일본의 제일 북쪽 섬에서 발견될까? 필요 오시죠? 그때가 IMF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학교에서 좀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무구부직을 하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조사를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4년 동안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유골의 영령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1997년부터 4년 동안을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동학혁명 자료를 대한민국 학자 최초로 국회도서관 자료, 방위연구소 도서관 자료, 또 외교사령관 자료, 일본 공문서관 자료 등등등등등등 이걸 제가 4년 동안 일본서 그 동학 자료를 다 뒤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오년 양력 4월 달에 일본에서 발행된 동경조일신문, 일본말로 도쿄 아사히 신문에 우리 동학은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전부 청산소사전도 모여라. 이런 내용이 일본 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백범 선생님이 했던 그 내용이 갑오년 4월달 일본 신문에 그대로 나와요. 어쨌을까요?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고 기절해가지고 지금도 못 깨나고 있다네요. 그 기사를 보고 이건 뭐랄까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 왜 또 일본 신문을 갖고 갖다 대면은 그 일본 놈들이 또 조작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걸 발견해놓고 국내에다 소개를 못했어요. 다시 그놈의 기사를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국내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시 또 와가지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관군 기록에 두 군데에서 또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음력 3월에 음력 3월이면 양력으로 언제예요? 4월이잖아요. 국내 자료에 어디가 나오냐면
전라감사가 서울의 의정부에 보낸 양무정지라는 기록에 나오고 동비토록이라는 기록에가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백본 선생님은 그 당시에 동학 접주였으니까 이제 동학 기록, 일본 기록, 관 기록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해월과 전봉준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함께 싸웠다 그 말이에요. 함께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알고 있냐? 남북적 대립, 해월과 전봉준 장군은 서로 뭐 부모의 왼수를 갚는다고 우리가 저 남접을 쳐야 된다, 뭐 깃발 세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기록은 또 어디 나오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로 돌아선 이용구의 시천교 역사에만 나와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천도교 역사에 안 나와요. 그런 기록. 저 전봉준은 지 애비 원수를 갚으려고 한 나쁜 놈이니까 남쪽 남접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시천교 역사 이용구가 만든 거기에만 나와요. 이용구는 해월 선생님하고 마지막까지 도학군을 싸우다가 변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제에 손잡고 지가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학의 역사를 왜곡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해월과 전봉준은 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전봉준과 해월이 얼마나 가까운가, 요 대목이에요. 작년 후반기에 제가 동학 공부에 좀 그 후진 양성을 이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압력 아닌 압력들이 많아서 아까도 왔더니 누가 또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이제 후배들한테 맡기라고요. 지금 후배들한테 맡기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10명하고 같이 전봉준 장군의 최후 진술, 죽기 전에 남긴 최후 진술, 전봉준 공초라고 하는 기록,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있는 기록을 전부 복사해다가 6개월 동안 강독을 했어요. 강독.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표현이 있어요. 전봉준 장군이 너는 왜 공기했냐? 보고감민이 나옵니다. 보고감민.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감민이에요. 보고감민이 뭐냐? 저 보자가 보호할 보자도 아니고 갚을 보자도 아니에요. 도울 보자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면 잘못을 바로잡을 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지배층이 윗사람들이 제대로 잘못하니까 밑에 있는 철든 미초들이 그 잘못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잡기 위한 그 보자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가 제기를 못 갈 때 우리가 그 잘못 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그게 무슨 역적이냐 그 말이에요. 전봉준 장군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일본 신문에서 이제 자료를 찾아내는데요. 개화파 장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가는데 남길 말이 없냐 이걸 물어요. 장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사범 제도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정치범 제도가 없어서 당신을 건질 길이 없는 게 유감이다. 참으로 유감이다. 장박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개화파도 눈이 있었던 거죠. 전봉준의 충격을 알았던 거죠. 그럴 때 전봉준 장군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가도 하나도 여한이 없는데 내가 역적의 이름으로 죽는 것만 억울하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올 12월에 한일 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동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한답니다. 일본의 국립대학에서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동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연다고 하는 이 내용은 가보년 1860년 이래로 이 동학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선인들의 그 어떤 희생이, 그 어떤 꿈이, 그 어떤 열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역사적 가해자들이 이제 인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하나의 큰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카스가 아키라 교수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여기를 다 다녀가셨습니다. 한 1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동아혁명의 뿌리가 바로 이 대구요, 경주요, 경상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확인하고 가셨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두 팀이 돼가지고 한국을 찾아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어떤 모순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은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그 열망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쓰러져 가셨던 그 어른들의 꿈을 저희들이 되살리는 운동을 이 바보 주막을 통해서 더욱더 힘차게 내딛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조촐한 행사가, 오늘의 이 조촐한 모임이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리라, 또한 더욱더 치열하게 연대하리라, 더욱더 치열하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